네, 네, 민망하네요. 뭔가 그런가요? 이렇게 본격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네, 이게 가능할 줄 몰랐는데. 네, 일단 네, 레미제라블을 골랐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일단 뭐 레미제라블은 대부분 뭐 저기 뮤지컬 영화가 하도 흥행해가지고 대부분 내용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네네. 그 그때쯤에 저도 뭐 이거를 뭐 소설을 다 보진 못했고 뭐 보다 말았었는데, 그 뭔가 이제 학교 동기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서문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뭐 소설 볼 땐 서문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질 않으니까 사실 뭐 무슨 내용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용을 했었고, 네, 뭐 같이 좀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냥 요거는 이제 정보 전달이니까 제가 뭐 프랑스 혁명 전후, 그러니까 뭐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그런 혁명 전후를 설명해드리면은,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루이 16세가 사실 이제 프랑스 혁명이 되게 뭐라 해야지, 어찌 보면 되게 모순적인 아이러니, 뭐 정말 그런 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독립혁명 때문이죠. 왜냐면은 이제 그 프랑스가 뭔가 약간 영국과의 열강 전쟁 플러스 뭔가 루이 16세의 수건 사업으로 미국 독립혁명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엄청 세금이 올라가면서 혁명을 막게 된 거고, 특히 이제 1789년에 처음에 혁명을 했을 때는 상층 부르주아 중심으로 이제 혁명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 뭔가 이제 뭐 맹세를 하고 뭐 그 뭐냐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맹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이 수립된 거는 1792년 루이 16세가 퇴위를 하고, 그리고 1793년 단두대 목이 잘리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가 정말 이제 혼돈의 시기였죠. 진짜 이때는 정말 말 한 번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환경에 처했었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레미제라블이 이때쯤을 다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준비를 했던 거고, 이제 루이 16세가 죽고 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공화국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었고 당시 유럽의 정말 해방의 어떤 상징이었던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즉위를 하다가 이제 워털루 전투를 맞고 나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워털루 전투 전에 이제 몰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혼란기를 사람들이 겪다 보니까 우리한테 왕이 필요했구나라고 해갖고 루이 18세를 데려다가 앉힙니다. 루이 18세는 저기 루이 16세의 손자인데, 잠깐 루이 17세도 있었어요. 잠깐 있었는데 워낙 짧아가지고 뭐 이 당시부터 해가지고 뭐 레미제라블 배경 정도까지 해서 뭐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왕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그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역사책 같은 데 잘 안 나옵니다. 워낙 비중이 없어서. 루이 18세를 다시 앉혔고, 이제 뭐 프랑스 왕가가 뭐 옛날에 뭐 저기 뭐냐 카페 왕조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변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부르봉 왕가였는데, 이제 부르봉 왕가 출신의 그 뭐더라 왕을 앉혔었고, 이 사람이 이제 왕정 복고 시기에 좀 하다가, 이때도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플러스 이제 뭐 그 선거법을 제안을 해가지고 뭔가 예전의 절대왕정 체제로 약간 복귀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이제 반발을 삽니다. 그래서 7월 혁명을 맞게 되고, 7월 혁명에 의해서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오르레앙 왕가라는 게 이제 부르봉 왕가의 보통은 그 형제, 그러니까 보통은 동생을 오르레앙 공작으로 임명을 하는데 루이 필립이 샤를 10세인가 루이 18세인가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을 앉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시민들한테 우호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좀 평화롭게 집권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평화롭게 집권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평화롭게 집권을 했던 배경이 뭐 이제 최초의 그 프랑스 혁명을 했던 계급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지금으로 보면은 한 뭐 이재용 뭐 이제 뭐 정의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었는데 그런 어떤 서민들 약간 좀 하층민들까지도 좀 뭐 이제 뭐 선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권리라든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잠깐 그 뭔가 봉기가 일어났었고 이거는 실패한 혁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봉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그런 봉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었고 그 중에서 하나의 봉기였던 6월 그 1832년 봉기 그게 이제 레미제라블의 배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워낙 그 옛날에 뭐 프랑스가 왕도 죽였다가 다시 앉혔다가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완전히 보통 선거를 확립을 하자 이런 거를 목적으로 봉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뭐 이게 마치고 나서 루이 필립이 죽고 나서도 잠깐 공화국에 있다가 다시 나폴레옹 3세 그 나폴레옹의 조카죠. 이 사람이 앉았다가 그 이후로는 또 정말 아이러니하게 계속 또 보나파르트 왕가가 한 20세기 초반까지 왕을 해먹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그런 작품이었고 잠깐 그 서문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서문이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그 좀 프랑스어를 하면은 좀 더 이 뭔가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 프랑스어는 약간 영어랑 다르게 뭐 영어는 뭐 이제 뭐 가정법 같은 게 있는데 뭐 조건법이랑 뭐 접속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얘네는 동사가 워낙 그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확신이 없고 자기를 어떻게 낮출 때 그럴 때 이제 조건법이라는 그런 그 모드를 쓰게 되는데 그 조건법으로 써 있어요. 조건법이랑 이제 미래형 시제를 되게 그것도 양보절 뭐 이제 영어로 치면 뭐 얼도 같은 표현을 써가지고 그 줄줄이 그 위고가 써놨거든요. 네. 그렇게 쓰여진 글인데 뭐 최대한 그 좀 원문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뭐 출판사에 나온 번역에서 약간 고쳤습니다. 네, 잠깐 같이 읽어보면은 사실상은 법률과 풍습 때문으로 문명의 한복판에서 지옥으로 빠지는 사회적인 천벌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신성하다고 하는 인간의 운명을 뒤얽히게 하는 상황에서 시대의 세 가지 문제, 인간이 프롤레타리아로 낙오되고 굶주림으로 여자가 타락하고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빠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숨마이게 할 수도 있는 사회가 있는 한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이 지상에 무지와 비참이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책들이 쓸모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이 글에서 가장 그 마음에 드는 문구가 그 이런 종류의 책이 쓸모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빅토르 위고는 20대 때 그 시를 쓰면서 그게 굉장히 큰 상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고 그리고 뭐 내는 작품마다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었고 그래서 잠깐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예술원 회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종류의 책이 쓸모없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저의 어떤 그 마음을 뭔가 약간 사로잡은 지점이었고 그리고 이 서문이 그 레미제라블 내용을 아시니까 보면은
대충 이 내용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극의 원인을 빅토르 위고의 특징은 인간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법률, 그리고 어떤 관습,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지옥에 빠지는 거, 그리고 천벌을 받게 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그 빅토르 위고가 그 세 가지가 정말 그 핵심적인 문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뭐 마음이 아픈 문제가 가난에 빠지게 되는 문제. 이거는 저는 뭐 장발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굶주림으로 여자가 타락하는 문제는 그 펑틴이라고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은 앤 해서웨이가 맡았던 역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코세트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뭐 갸보슈라고 그 영화에서 막 그 혁명에 나서다가 죽는 애 있잖아요. 이게 좀 영화에서는 뭐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얘가 그 사기꾼 부부의 아들입니다. 사기꾼 부부의 아들인데 되게 방치돼서 키워지다가 혁명에 참가하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되게 혼자 이렇게 나서다가 뭐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을 다 여기서 짚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람을 숨막히게 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모든 종류의 비극들을 만든 게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지와 비참. 근데 이제 여기서의 그 무지라는 말이 이게 번역어라서 그런데 그 영어로 따지면 ignorance거든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을 외면하는 거, 그리고 이런 비참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어떤 빅토르 위고한테 있어서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문을 읽어봤다고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고 싶었고, 뭐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이 서문이 개인적으로 저는 서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모든 책을 읽을 때 서문을 되게 꼼꼼하게 읽는 편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지금 휴가 때부터 계속 읽고 있는 게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읽고 있는데, 네. 박경리 작가의 토지가 지금 총 20권인데 제가 한 4권까지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서문을 다시 읽거든요. 서문이 주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미제라블의 서문을 다루니까 굉장히 반갑고, 네. 좀 전체적인 이 레미제라블의 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되게 몰랐던 부분들이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해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서문을 좀 상세하게 잘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민석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문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빅토르 위고가 굉장히 이제 겸허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프랑스의 현재의 어떤 사회상이 지옥에 비견되는 굉장히 이제 불우한, 그쵸? 굉장히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 무지,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건 이제 외면이니까 공감하지 않는, 인간들끼리 공감하지 않는 모습과 또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그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해서 그 구원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구분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결국 그 지옥 같은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구조화라고 이제 본 것 같은데, 네. 빅토르 이거는 근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지옥 같은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제 공감을,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고 공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 하층민으로 이제 눌림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말고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뭔가 지금 그 흐름으로 좀 생각이 좀 저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맞아요. 예, 이러한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이제 방대한 작품인데 네. 그걸 이제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렇게 함축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전달됐을 때 느끼는 거는 결국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민들이 계속 핍박받다가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프랑스 사회를 갈아엎어서 지금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의 국가를 이룩하게 된 어떤 위대한 하나의 이제 역사적 사건처럼 저는 프랑스 혁명이 이제 여기 한반도에서는 이제 종합 운동처럼 그렇게 이제 음, 비견되게 이제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이 작품을 계속해서 새롭게 이제 각색하고 창조하고 의미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컨텐츠를 저는 구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빅토르 네. 위고가 처음에 이 작품을 썼을 때 본인이 음, 생각하는 이제 사회상에 대해서도 서문에 잘 표현이 됐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진단한 내용들도 굉장히 좀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 빅토르 위고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까지 이 서문에서 좀 더 발견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네요. 음, 네. 어, 네. 호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 다른 게 있으신가 보다. 형 마이크 꺼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난 되게 흥미로운데? 내가 알고 있던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카톡에 올려주셨을 때 흥미로웠거든요? 음, 뭔가, 약간 제가 생각하지 않은 원래 원문의 원작자의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음, 지금 해보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보게 되면은 사실 책의 첫 권의 첫 장에 나오는 거는 그 미리엘 주교 있잖아요. 그 음,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쳐갔는데 네. 이 은촛대를 얘가 훔쳐간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저희 뭐 군인들한테 발각이 되는데 이게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다. 은촛대가 아니죠. 은촛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성물들을 가져갔는데 그게 내가 준 거다. 그리고 사실은 촛대까지 줬어야 되는데 너가 빠뜨리고 갔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주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저희 빅토르 위고가 그 낭만주의랑 사실주의의 한 경계 정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젊었을 때 그 쓰인 시는 굉장히 낭만주의의 특징이 강한데 이제 이때는 거의 이제 말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사실주의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미리엘 주교의 어떤 가정사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요. 뭐 이 사람이 뭐 집안이 어떻고 뭐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막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미리엘 주교가 엄청난 원래는 기득권이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는 그 법복귀족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판사 출신들이 그렇게 권력이 컸다고 해요. 프랑스가 되게 그 상권 분립의 개념을 만든 게 프랑스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투쟁이 있었을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프랑스가 입법권하고 행정권이 되게 좀 어설프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배경 하에서 판사들한테 이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컸는데 판사 집안 출신입니다. 판사 집안 출신이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약간 수녀 같은 사람들이 미레일 주교의 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성직에 몸담은 사람들이고 그런 엄청난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저희 책에 보면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너무 남루해가지고 장발장도 이 사람이 당연히 평신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았잖아요. 뭐 되게 막 이제 막 감옥에서 가석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이제 감옥에 있었고,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을 대했을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을 정말 끊임없는 관용으로 베풀어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엄청난 관용으로 이 사람을 어떤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 당시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종교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고, 지금은 뭐 사실 거의 종교라는 게 효용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 뭐 권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에서는 거의 어떤 효용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종교적인 그런 구원의 방법, 이게 비참과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조건을 이겨내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발장의 어떤 전체적인 뭔가 일대기를 보면은, 이 구원을 받기 전과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는 어떻게든 이 정말 험난한 세상에서 나의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 정말 빵이라도 훔쳐가지고 얘네를 먹이지 않으면은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죽게 되죠. 이 장발장이 감옥에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조카들이. 그런 굉장히 투쟁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이런 뭐라 해야지, 인간의 온기? 종교적인 온기인지 인간의 온기인지는 정확히 제가 정의 못하겠는데, 이거를 받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베풉니다. 이 사람이 가명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기 동네에 가서도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리고 팡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장발장한테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하는데도 베풀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코세트에게도 굉장히 많은 걸 베풀게 되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이런 어떤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뭐 종교적인 구원인지 인간의 구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 소설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형이 먼저 얘기해 줄래요? 네, 그냥 오랜만에 레미제라블 영화 봤던 것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민석 씨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재구성해보니까 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어쨌든 거기 나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되게 사실주의적으로 그리면서도, 네, 그 사이사이에 되게 낭만주의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냥 한편으로는 처음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위대한 문호들은 되게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되게 그냥 본인의 잘난 탤런트를 가지고,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는 거니까, 노년에 좀 무언가를 직대성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을 쓰면서 본인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 뭐 그게 낭만주의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남겼다. 뭐 되게 큰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본인의 무언가를 다 쏟아내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쓰신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들었고, 또 덧붙여서 프랑스의 다양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한편으로 다만 드는 생각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유럽이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 그때 그런 사상적인 여보세요? 고민들. 네, 들리세요? 형 말이 끊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잘 네, 아마 인터넷이 개별적으로 좀 다르면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문학에 깊은 조예가 없어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얘기하고 그때 봤던 영화를 계속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강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끊어지셨나? 끊어지진 않았는데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아, 튕겼다. 네. 다시 조인하시면 말씀을 할게요. 네. 좋네요. 문학 작품을 이렇게 보는 걸. 아닙니다. 되게 한편으로는 그때 있었던 그 혁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네. 수준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잖아요. 네. 그냥 역사적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뭐 누구는 이걸 시작하는 사람, 누구는 동조하는 사람, 누구는 휩쓸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사람은 정말 다양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랑 같은 생각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구나. 네. 그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라는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전 요즘에 그래서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뭐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현실들에 대해서도 이벤트가 벌어지는구나 라는 약간 관조적인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거 그런 네. 말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포커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남의 이야기, 소설, 사회 이야기 이런 것들 들을 수 있는 채널이어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사실 조금 이따가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장발장이 뭔가 결국은 뭐 종교적인 구원을 받았다. 뭐 종교적인 구원인지 뭐 저긴지 정확히 다시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장발장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어떤 인생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은 세대 간의 화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뭔가 그 이전 세대로서의 어떤 장발장이 그 다음 세대한테 좀 더 나은 세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었고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거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화론적으로 죽음을 왜 만들었을까? 네, 여기서 나왔던 얘기 같기도 한데, 네. 네, 그냥 한 세대가 계속 끝나야지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걸 남겨줘야겠다는 마인드가 생겨야지. 그래서 시스템이 진화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되게 그럴듯한 논리인 것 같았어요. 네, 번식과 뭐 소멸,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어쨌든 사회는 네,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네. 네. 저도 후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네요. 네. 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점점 사실 저도 그 중에 일부인 것 같긴 하지만 점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되게 많이 심해지고 있고 결국은 그러니까 장발장이 결국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돌보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당시 어떤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대상 좀 더 나은 세상을 전해주려고 했던 대상이 뭐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했던 사람들인 거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이 저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뭔가 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윗세대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여태까지 지켜왔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특히 이제 20대 때는 엄청난 반발심을 가지고 바라봐 왔었는데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는 어쨌든 네. 강빈 과장 들어왔어요. 강빈 아, 과장, 예, 저 봤어요. 예, 예. 네,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통신이 좀 불안정합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드문드문 듣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좀 밝은 면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근데 저는 일부러 좀 어두운 면은 아니고 좀 다른 네,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야기 분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빅토르 위고의 서문과 빅토르 위고가 낭만주의 그 젊은 시절의 낭만주의, 나이가 들면서 약간 사실주의, 그리고 여기는 이 두 가지가 좀 결합된 형태, 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신 것의 내용을 보고 또 네, 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중심이죠.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타락한 어떤 하층민, 타락까지 모르겠어요. 하층민이었는데 네, 미리엘 주교의 관용, 그것이 장발장을 변화시켰고 그 장발장의 구원의 경험으로 이어져서 이후에 장발장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어떤 그 구원의 경험을 이제 전파하고 확장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로 이어졌다는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이제 냉전의 시대 그리고 이념주의의 어떤 충돌을 생각하면 네, 사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충돌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 논리를 신봉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 좀 해봤었어요.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가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어떤 메시지, 컨텐츠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 줄 알아라고 하는 어떤 폭로성의 내용들이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의 감정은 일으키지만 정말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어떤 혁명으로서 끌고 가기에는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람들이 거대한 어떤 물결처럼 일어나는 어떤 혁명의 과정으로 가는 것에는 저는 어떤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음, 지금 세상이 엉망이다까지는 맞고, 근데 지금의 세상이 엉망이지 않을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좋은 세상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일, 어, 거의 기득권이 되겠죠. 기득권들이 조금만 더 태도를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실천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고 본인들의 욕심,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이기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엉망인 거야, 뭐 지옥인 거야. 그 소수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어떤 그 마음가짐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그러니 그 수의 기득권들을 다 제거하고 세상을 다시 세우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좋은 세상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준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촉발돼서 혁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했던 것도 저는 마르크스의 어떤 그 사회주의론을 다 이제 통독한 건 아니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고 이 체계가 더 발전하고 모습을 변모하면 어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됐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이상주의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그런 부분이구나. 이걸 이렇게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거의 1세기를 인류 전체를 1세기 동안 계속 충돌로 만들었던 걸로 전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빅토르 위고가 이 작품을 그런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의도라고 한번 전제를 해놓고 생각해 보면 장발장을 통해서는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뭐 장발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이렇게 신분을 세탁하고 속이긴 했지만 이마만큼의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득권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 빅토르 위고가 가진 낭만주의적인 어떤 그 영혼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에게 부여되고 장발장을 둘러싼 나머지 환경과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주의로 저는 접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프랑스의 지옥 같은 현실이 현실 속에 있는 이 사실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굉장히 이 관용과 어떤 구원을 실천하는 한 인물, 그것도 이제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의 어떤 만족을 추구할 수 있고 세상 사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본인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낭만주의로 이제 부여해서 이야기를 만든다. 그걸 읽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를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속에 있는 이 사실들, 뭐 정말 여자들이 타락하고 아이들이 비참하고 남자들이 정말 그 시리에 빠져 있고 막 그런 그 모습이 너무 지금의 자기의 처한 현실과 너무 같아서 굉장히 큰 어떤 자아이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장발장 같은 인물과 또 미래의 주교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된다고 하면은 세상에 정말 정말 좋겠구나. 왜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근데 왜 현실에는 이런 사람이 없지? 왜 현실의 기득권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의 독자의 감정을 보면 어, 현실의 어떤 그 연동을 통해서 완전히 빠져들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적 인물을 통해서 감정이 굉장히 높게 고양이 되다가 다시 작품 속을 빠져나오면 급전직하는 거죠. 어떤 음,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비판 의식이 이 작품을 접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비할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 뭐야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뭐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막 심오한 어떤 신의 논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였던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만 더 음, 가진 자 어려운 사람들이 이해하고 베푸는 관용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신의 구원을 가지고 정말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구원의 행동을 좀 노력하면은 되는 문제 아니야? 라는 문제인식이 머릿속에 담기지 않을까. 이 작품을 읽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빅토르 위고가 어쩌면 바랐던 것이 프랑스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말 자체가 그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맞죠? 네. 맞나 예. 그러니까 한국 뭐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층민인데 그러니까 음, 빅토르 위고가 야 프랑스를 바꾸려면은 한번 갈아엎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갈아엎으려면은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야 돼. 프랑스의 어떤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층민들이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위를 다 갈아엎은 어떤 역사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제 근대 이후의 국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촉발시키는 걸 많이 꿈꿨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선동의 모습이 다 집에 낙과 쟁기를 들고 다 나오시오 우리 다 갈아엎읍시다 이렇게 어떤 선전포고를 하는 프로파간다로 가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은 음, 본인이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어떤 문제 인식을 심어주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인식을 심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까? 만약에 계산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선동하는 역할을 했다면 아마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잡혀갔겠죠 먼저.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한 하나의 그 소설, 예술 작품을 내놓는 걸로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더 나아가서 지금 프랑스라는 국가가 자신들의 어떤 그 상징이 되는 하나의 가치로서 톨레랑스를 얘기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기초까지 형성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사회 전복, 어떤 전술을 쓰지 않았나, 전략을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의 배경을 듣고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스토리와 연결을 했을 때 예술 작품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그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실제 레미제라블을 보고 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거리를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그려냈던 것이 본인이 바라건대 야, 이런 어떤 지도자, 어떤 이런 사회 기득권이 있기를 바란다도 있지만 이런 기득권이 없는 세상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까지 함께 부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음. 역시 모임을 하게 되면은 역시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가졌다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뭔가 사실 혁명이 실패하기도 했고 뭔가 이게 사회적인 맥락이 있어가지고 이런 소설을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그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나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만 믿어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한번 그 의미를 네.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한 말만 더 나가면 왜 지금의 한국 사회는 굉장히 저는 또 하나의 이제 거대한 축의 전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지배했던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세계관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새로운 걸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이는데 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수많은 갈등들이 저는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독서모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수많은 갈등들이 지금 소위 그 적폐라고 하는 그 공동의 적 앞에 느슨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적폐라는 존재를 해치우고 나면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뭐 젠더로 갈리든 세대로 갈리든 지역으로 갈리든 아니면 입장으로 갈리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뭉쳐 있었지만 굉장히 사실은 느슨한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을 보면은 좀 많이 좀 답답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그 상대에 대한 어떤 폭로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철저한 사실주의로만 쓴 거죠. 그냥 쭉 사실 그것도 어떤 진영의 논리에 자기 입장을 하나 짓고 그 상대방이라고 해당하는 쪽에 어떤 치부를 드러낸다라든지 어떤 물론 사실과 그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허구의 내용을 섞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다 그러면 이 작품이 그렇게 위대하진 않았을 것 같고 저희의 현실 속에서도 저는 보면 사실 그런 진영 논리에 맞춰서 사실들을 계속 폭로하는 그런 컨텐츠가 저는 뉴스라고 보거든요. 언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 내 입맛에 맞는 언론의 컨텐츠, 언론사를 그 몇 개를 추려서 내가 계속해서 그쪽의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계속 이제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의 감정이 어떤 혁명의 노력이나 어떤 실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뭔가 그래서 계속해서 내면의 어떤 그 찌꺼기만 계속 남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필요하다? 아니면은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어쩌면 낭만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하나의 낭만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낭만주의가 혁명으로 이어지는 낭만주의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다르다, 싫다, 그래서 갈등으로만 치닫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 것들을 멋지게 풀어내는 하나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쵸.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좀 한국 사회로 좀 가져와 보면은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영화가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때가 한 2012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인지 2012년인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한 이명박 정권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 말기.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명박 정부의 불통 행로?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개발 독재를 변태적으로 다시 변형해가지고 사회에 뿌려놓은 그리고 정말 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때의 어떤 세대 갈등의 양상은 사실은 뭐 지금처럼 뭐 86세대와 20, 30세대가 아니라 그 전 세대, 그러니까 개발 독재의 어떤 문법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당시 어떤 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었는데 그런 갈등에서 사람들이 그 분노를 느꼈는데 사실은 뭐 또 좀 더 지나고 나서 다시 뭐 박근혜 정권이 있었고 그게 어떤 무너지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뭔가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터졌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좀 다른 형태로 좀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같은 편에서 싸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해관계가 달랐던 거고 좀 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불통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건 정말 뭔가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관, 사회관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문제였고 정말 뭔가 확실하게 악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정부가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86세대도 어느 정도는 뭐 악의도 많이 있지만 뭐 선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이런 풀어내는 방식에서의 무리수? 정말 로베스피에르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그 혼란기를 겪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화합이잖아요. 서로가 어떤 거를 그 필요로 하고 있고 서로가 어떤 걸 양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전 세대가 무엇을 그 다음 세대한테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레미제라블을 좀 다시 읽어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참 답답하긴 하네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고서 처음과 끝이 있는 거를 이제 쭉 따라가면 뭐 어찌됐든 간에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은 일종의 좀 카타르시스를 준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쵸. 그것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가보면 굉장히 작품과 유사한데 현실은 전혀 카타르시스가 없는 어려운 숙제가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레미제라블 영화가 한국에 전 세계 유례 없이 큰 흥행을 이제 했고 그때가 MB 시대였고 그때 레미제라블에서 묘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실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한국과 유사하니까 굉장히 불붙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하는 게 마블 시리즈예요. 왜냐면 마블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뭐 한국이 최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이 넘버 2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인구나 아니면 경제 수준을 봤을 때 어떻게 마블 영화가 나오는 것마다 한국이 넘버 2가 될 수 있냐. 근데 저는 그 안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메시아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초인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철학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20세기 초기에나 있을 법한 그러니까 되게 미성숙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되게 불만이 많고 엉망이고 억압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나타나서 진짜 통쾌하게 해치워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그 마블 시리즈가 딱 그렇게 이어져 가니까 물론 그걸 되게 재미나게 만들긴 했는데요. 근데 레미제라블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이나 마블 시리즈의 내용들에서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나 또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 국내에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갈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갈등들이 있고 이 갈등을 계속 지속 발생시키는 구조 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 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억압된 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이게 해소가 되지 못하고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풀고 싶은데 풀고 싶은 마음을 너무 그 하나의 어떤 메시아적인 느낌으로 계속해서 투영하고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뭐냐면 근데 또 경제 한편으로는 계급,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파간다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열심히 이용하죠. 예. 네. 그걸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도 맞고, 아무리 이용하려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제 사라지기 마련인데 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게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 계급의 갈등의 욕구를 타파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이명박이라는 어떤 메시아를 떠받들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이 자꾸 그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계속 이제는 이제 치이면서 뒤로 이렇게 뒷선으로 물러나게 만들어지는 이런 장년층 이상들의 그 마음이 또 과거의 어떤 그 자신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 박근혜라는 인물로 이제 상징화 메시화됐고 이런 적폐들을 다 해소하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장발장이 될 거라는 기대하에 저는 문재인이라는 메시아를 또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블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어떤 장발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면 사실 그게 실현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있을 때 젊은 남성도 뭔가 시대가 이제 뭐 문재인의 시대가 되면은 나를 위해 좋은 어떤 혜택들이 몰려올 거야. 젊은 여성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의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또 지금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집값 문제에 있어서도 임대인은 우리가 말한 여기서 임대인은 막 엄청 집을 많이 가진 초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중산층의 임대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서울에 집을 사놓고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임대인들은 또 이 정부가 나를 위한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집이 없는 임차인들은 나를 위해서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어떤 그 세력, 그러니까 힘을 모아줬는데 나중에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 갈등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확장되고 혹은 선동되는 것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굉장히 유니크한 하나의 맥락, 분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압축 성장도 있고 이런 것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고 타파하는 것을 사람들은 막연히 어떤 메시아즘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이제 대통령제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이게 5년 주기로 혹은 뭐 몇 년 주기로 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맞는 말씀 같은 게 네. 저도 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지금은 다시 박정희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쵸. 공적 영역의 어떤 뭐 업무 권한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사실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들의 어떤 지식 범위라든가 권한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꾸 옛날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공이 다 해결을 해주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바라는 것을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 흐름 자체가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이거를 다 깨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재정립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사실 이 갈등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요즘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 것 같은 게 당연히 갈등은 해결될 수 없고 그거는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이 갈등에 대해서 누구든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하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뭐 사회가 변해가는 방식에 따라서 알아서 적응이 될 건데 그걸 자꾸 무리해서 정부한테 기대를 하고 정부도 자꾸 그거를 채워주려는 방향을 하다 보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바라고 아무도 그거를 할 수 없는 거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구조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해결할 방법이 보이는 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오늘 이제 레미제라블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이 레미제라블 배경이 이제 19세기인 거죠? 맞나요? 19세기인가? 1800년대. 네. 그러면 19세기가 맞네. 네. 그쵸? 그러니까 19세기의 프랑스의 레미제라블의 상황과 뭐 프랑스의 혁명. 이거가 비견되는 거는 또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굉장히 성숙한 형태의, 정말 초인류 그 시민사회의 하나의 혁명의 모델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네. 드냐면, 그 청와대 세력과 그다음에 행정부 세력의 갈등, 제일 이제 대변되는 게 이제 뭐 검찰 조직과의 갈등, 그다음에 뭐 기재부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은 그 메시아라는 권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정치적 상징 인물의 교체까지는 가능했는데 실제 이 기득권 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지. 그러니까 평화적인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사실 그 전체를 갈아엎는 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는 아닌데, 반면에 프랑스 혁명은 뭐 보면 막 일주일 만에 왕이 바뀌고 이런 정말 피를 흘리는 엄청난 혼란기를 겪었는데 그런 케이아스가 있어야만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정립이 가능한 것처럼 한국의 촛불혁명은 사실 어쩌면 케이아스를 겪지 않은 혁명이다 보니까 뒤에 와서 수많은 지지 세력들의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감당을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맞아요. 그 청구서는 야 이미 다 끝나가는데 왜 아직까지 된 게 없어? 우리 쪽 와서 도로 지하철 내준다고 약속했는데 공항 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 네. 아니 전 국민 통합하고 화합한다고 하던데 이 갈등 계속해서 찢어진 채로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뭐 검찰 개혁 왜 안 해? 언론 개혁 왜 안 해? 뭐 통일 문제 왜 아무 진전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들을 얘기하고 파고들고 하다 보면 결국 내부에도 어떤 방향 전환에 있어서 하나로 단일 대우로 전환한 게 아니라 또 기존의 논리대로 관성대로 막아오는 것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뭐지? 그러면 임기 내에 사실은 할 수 없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게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문제도 물론 있고 켜켜이 쌓여 있지만 어떤 이 갈등을 풀어내는 하나의 방식에 있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쵸.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지금의 한 집권 세력이 이 정도의 집권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 바라는 욕망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 측면에 있어서 바라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어떤 목표점을 합의를 한 걸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봐요. 정권을 그렇죠. 바꿀 때도 적폐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어떤 상징되는 어떤 적폐라는 이름의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결합을 시킨 거고, 이번 총선 국면을 넘어올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서 저는 합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다시 역전되는 것도 지금 임기 말로 가면서 부동산이네 뭐네 그러면서 다 지금 굉장히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다시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또 다시 모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공동의 적을 상정해 놓고 그걸 혁파함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결코 아닐 텐데 이 레토릭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전환에 저는 실마리로 봤던 게 사실 그 통일 아젠다였거든요. 통일 아젠다, 그 북한을 바랄 때 그 전에 정권들은 공동의 적으로만 이용해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미래의 발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의 합의라를 통해서 돌파해 나간다면 이건 정말 큰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정치사적인 그 흐름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지금 사실 코로나 국면으로 나머지가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더 음,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 참 어렵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공동의 적을 통해서 극복을 해왔는데 이건 정말 반공시대와 달라진 게 그렇죠. 뭔가라는 정말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근데 뭐 그 방법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피를 흘린 거고 사실 영국은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런 것 중에 어떤 걸 택할지 아니면 정말 일본처럼 그런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약간 기형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통합하고 뭔가 하나의 어떤 합의점을 이뤄나갈지 뭐 그런 거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공정 영역이 이제 21세기쯤 왔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자꾸 정부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고 충돌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구조는 사실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는 이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새 판을 짜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자.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또 다른 갈등이 물론 나오겠지만 지금의 갈등은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프랑스의 혁명이 하루아침에 발발하고 끝난 게 아니듯이 어쩌면 지금도 계속 촛불혁명이 저희가 기억할 때는 수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도 풀려야 그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공동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하나의 뭐 단일된 마음으로 거의 살았잖아요. 오랜 기간을. 근데 사실은 갈등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너무 흘러갔네요. 그쪽으로 갔나? 너무 그쪽으로 네, 갔나? 사실은 그럴 전 건 좀 그런 아니었는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런 구원의 문제라는 게 문학에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모든 문학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뭔가 그 문학 수업을 들을 때도 결국은 뭐 그게 이제 노문학 시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그런 문학, 특히 러시아 문학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특히 이제 레미제라블을 처음에 이제 접했을 당시에는 저는 되게 기독교인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실패하긴 했지만.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불교의 어떤 모토는 사실은 완벽한 죽음이거든요. 모든 그런 어떤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런 완전한 개인이 되고 결국은 깔끔하게 죽는 게 목표인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많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향해왔던 가치는 공존하고 화합하는 거고 결국은 같이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할 줄 알았는데 역시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쪽 주제로 가서 얘기해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 어쩌면 다음 시간 한 시간을 그쪽 주제로 일부러 좀 가져가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네네. 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있을 때 기독교가 훨씬 더 친숙하잖아요. 네. 나만 해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경전인 그 성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역사보다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가 더 친숙할 만큼 되게 밀접하게 접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불교 쪽 관련된 몇 가지 책을 좀 읽게 됐어요. 근데 특히 이제 우파니샤드 같은 거 좀 추격해 놓은 거 좀 읽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방금 민석 씨가 얘기해 주신 내용과 굉장히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두 가지의 내용,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세계관에 따라서 이 레미제라블과 대한민국 현실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특이하게 되게 불교적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오히려 반대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낯설었거든요. 되게 그쵸. 사실 저는 되게 한 서너 개의 경전을 지금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조국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도 천수경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게 사람들 그 마음에 대한 얘기니까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예술 작품에 낭만주의가 있다면 현실엔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그 아까 마블 시리즈 얘기가 또 한번 나오는데 그 마블의 이야기의 레토릭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블의 레토릭이 어벤져스로 모여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이고 약간 그런 식의 레토릭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빨리 사람들이 받아들여진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시아를 바라는 메시아즘과도 연결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반면에 뭐 굳이 영화 얘기로 또 하나 더 연결해 가면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인정받은 것보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게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건 단순히 관객수로 볼 게 아니라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가, 한국에서는 기생충을 얘기할 때 국위선양 약간 이런 쪽으로 너무 포장돼서 나가지, 사실 그 작품 자체를 보면은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생충 영화에 매료가 됐느냐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에 스코어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기생충보다 그 당시에 아마 어벤져스가 더 관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기생충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휴가 기간에 어떤 걸 느꼈냐면, 기생충은 어쩌면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화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블의 영화에서는 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악으로부터 그 핍박받는 선이 존재하고, 그 선을 그 바라는 바를 소망시켜주는 영웅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 영웅을 중심으로 어떤 그 악을 처단함으로써 성과를 쟁취하는 하나의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제가 볼 때 기생충이 위대한 이유인 동시에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 혹은 이제 한국인들 마음속에 선뜻 그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기생충에는 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아무도 악의가 없고 모두가 다 자기의 논리대로 가는데, 어디선가 그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촉발된 그 갈등이 도화선이 돼서 비극적 사건을 만든다. 그 안에 또 희극도 들어있고. 근데 그걸 저는 종교로만 이어붙이면은 마블 시리즈는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고, 기생충은 굉장히 불교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로 다 합일이 되는 게 아니라, 민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각자가 사실은 그 불자가 되고 성불을 하고 열반에 이르고 모두가 각자 나름의 완벽한 어떤 소멸까지 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기생충을 보면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세상에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어떤 완전한 소멸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나름의 어떤 현실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혹은 욕망을 지향하다 보니까 충돌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서 종교로 비교하면 그렇게 서로 닮아 있구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면이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냥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1시간 정도만 해서 제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텍스트를 조금 그쪽으로 좁혀가지고 좀 찾아서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화두를 아예 딱 설정하고 얘기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열어놓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서 맞아요. 아쉬울 뿐이지. 근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되게 결국은 뭐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하면은 이쪽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되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멸의 작품들이 있죠. 네. 영화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근데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그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시대를 지난 뒤에 그 시대가 역사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불멸의 작품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그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작가라고 하면은 자기가 속한 그 시대의 내용을 정말 영원히 그 어떤 재평가를 하더라도 가치를 갖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빅토르 네. 위고는 정말 대단한 작가라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호영 과장님은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전 식사하러 와서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고, 네, 나중에 그 녹취 딴 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뭐 텍스트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 좀 더 약간 사람과 구원의 문제에 관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네. 관련해가지고 좀 더 뭐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해서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